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훈풍이 불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이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요. 네, 코스피는 장중 5,515.18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은 소폭 내려 5,500선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나흘째, 닷새째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조 8천억 원, 기관은 1조 7천억 원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 전환에 하락세를 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나흘째 하락하며 어제보다 9원 넘게 내려 1,44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또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죠. 네, 삼성전자는 6%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17만 원 선을 돌파한 뒤 18만 전자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틀 연속 내리던 SK 하이닉스는 3% 넘게 급등하며 다시 90만 닉스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 메모리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이 최근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입지가 작아졌다는 논란에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8% 상승했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연간 당기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에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 원으로 높이고 이 동전주로 불리는 저가주들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됩니다. 당초 지난 1월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을 하려 했으나 이를 앞당긴 겁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주식 상장 폐지 요건도 생겼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하는 요건을 신설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연속 45일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미달하거나 1,000원 미만이 될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완전 자본 잠식 요건도 기존 1년에 한 번 해서 반기 심사로 강화하고 공시 위반 벌점 기준도 낮췄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로 다산소사의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크게 상승했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금융위는 개혁안을 반영해 한국거래소가 단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강화된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최대 220곳까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주요 그룹들을 둘러싼 대형 소송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LG가에서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이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류선우 기자, 오전에 나온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 김 여사와 친딸 구영경 LG복지재단 대표 구현수 씨가 지난 2013년 2월 소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며 기망에 의한 것이니 상속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재산 상속이 유효하게 이뤄졌고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구 회장은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지는데요. 구광모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닌 유족 간 합의에 따라 지분 8.76%를 물려받으며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구영경 대표는 지분 2.01%, 구현수 씨는 0.51%씩을 나눠 가졌고 김 여사와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만약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구 회장 지분보다 세 모녀의 지분 합이 더 많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로 기존 상속 분할의 효력이 유지되며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다만 세 모녀 측이 항소할 경우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성과급 일부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이 SK하이닉스에서도 제기됐는데 오늘 오전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삼성전자와 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SK하이닉스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일부는 조금 전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지난 2019년 경영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대법원 역시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또 노동관행 등에 의해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수조 원의 퇴직금 폭탄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특히 회사가 최근 평균 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연간 수조 원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 비슷한 취지의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판결에서 재판부가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목표 달성 장려금의 경우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과급이라도 사규상의 지급 의무와 근로자의 성과 통제력이 임금과 보너스를 가르는 잣대가 됐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명품과 외식업계. 이번엔 고객 정보를 소홀히 다루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명품업계에 부과됐습니까? 네,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 등 세계 명품 브랜드에 모두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21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무려 3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3번에 걸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올의 경우 19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석 달이 넘도록 확인하지 못했고 이를 알고도 사흘 뒤에나 신고하는가 하면 티파니는 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서 1년에 수차례 가격을 올리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고객 정보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식 업체들도 대거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거킹은 9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관리자의 접속 기록 등을 남기지 않는 등의 관리 부실도 적발됐습니다. 메가커피는 앱 회원가입 절차에서 마케팅 활용에 자동 동의 처리를 하는 등의 혐의로 6억 4천만 원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투썸, 야놀자 등도 고객 정보 관리 소홀로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마룻바닥 자재를 제조하는 동화기업이 4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질 오염물질 배출이 아닌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데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사례인데요.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동아 자연마루 브랜드를 운영하는 동아기업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 방지 시설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아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목재 건조 시설에 투입되는 벙커 CU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썼는데요. 이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1년 반 동안 그대로 배출이 됐습니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8년 넘게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초과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이 수질 오염이 아닌 대기 오염 사안에 대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부는 지난 2021년부터 환경범죄 단속법에 따라 위반 업체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수질 오염과 관련한 제재였습니다. 이번 동아기업에 대한 제재는 대기 오염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인 겁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모든 환경 관련 법 위반 제재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업체에 부과된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며 작은 업체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해 강력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가 회의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습니다. 야당에선 여당의 입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보이콧에 나섰고, 이 여당에선 회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한이 한 달 남짓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특위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야당에선 어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방 강행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여당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그럼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공방이 이어지자 곧장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 20여 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가 속개되지 않더라도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네, 특위 파행 이후 여야 지도부 간의 논의가 오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위 여당 위원들은 기업들 부담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위를 재개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처리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오늘 오찬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돌연 불참하기로 하면서였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 어쩌다가 무산된 겁니까?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서 장 대표는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며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재고에 들어갔는데 결국 불참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긴급 브리핑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할 기회를 놓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불참 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입법 속도 문제 관련해서는 여당 혹은 야당 소속인지에 따라 법안 처리율에 차이가 있다며 국회에 협력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홍수석은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설탕값을 담합한 재당 3사가 4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담합 과징금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물가 불안의 요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CJ제일제당 임원이 금요일 점심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라고 말하자 대한제당과 삼양사 임원 담당자가 알았다고 답합니다. 삼양사 임원은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내부에 공유하며 CJ제일제당이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해왔습니다. 설탕의 주 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였습니다.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이미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던 재당사들은 이번에는 만나거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간 거래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담합을 통해 재당 3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3조 2,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83억 원, 업체별로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순번에 따라 과징금과 검찰 고발 면제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제재에서는 도저히 그 법 위반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과 함께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민 간 소송에서 2심 역시 구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부가 지자체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법원이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새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구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마포구민 1,800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구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공공소각장 확대는 필요한데 주민 반발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올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는데요.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공공소각장이 4곳뿐이고 수도권 상황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2년 가까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는 8년 2개월로 단축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3년 6개월이 단축되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27개 소각시설 모두 2030년까지 준공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 지원 재원을 늘리고 기존 공공소각장 증설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특위는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각 유관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만큼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